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산업 생산이 자동차 파업 등의 영향으로 석 달째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는데요. 소매 판매는 석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수는 9개월째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맞춰서 예금금리를 일제히 내리면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가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11월에 새로 취급한 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이는 1.1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주요 은행의 예대금리 차는 상승 흐름을 타면서 지난 10월 1%포인트를 넘겼습니다. 내년 초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은 외자운용원은 트럼프 정부 정책 시행에 따라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가 정체되면서 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성장률 격차도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폐장하고 내일과 새해 첫날 쉰 뒤 2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장합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불안한데요. 올 한 해로는 9% 이상 떨어지는 최악의 성적표를 거뒀죠. 가치 투자자들은 올해 침체장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반도체 업종이 내년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희망을 가져도 될지, 이어지는 2025 경제전망 특집에서 전문가들 모시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 SBS BJ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를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평가된 우량주를 찾아 투자하는 걸 가치 투자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의장이 가치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데요. 가치 투자의 성공 방정식을 믿었던 주주들은 때때로 대주주들한테 뒤통수를 맞기도 합니다. 2025 경제전망 특집 첫 번째, 일찍부터 가치 투자 철학을 지켜온 분이죠. 이채원 라이프 자산운용 의장 모시고 올해 약세장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내년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가치 투자 철학을 오랫동안 지켜오셨어요. 가치 투자라는 게 기업의 이제 내재 가치를 믿고, 내재 가치가 결국 주가에 수렴한다. 그런 철학을 믿고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맞습니다. 올해 가치 투자로 중시해온 투자 결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뭐 환경이 좀 열악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코스피가 9% 하락했기 때문에 네.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올 들어서 한 17% 정도 이제 성과를 냈고요. 17%? 뭐 작년보다는 못합니다. 작년에는 한 37% 정도 성과를 냈었고요. 그래도 올해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진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성적인데 17%라는 게 어떤 상품이 17% 실적을 냈다고? 저희 회사의 플래그십 펀드인데요. 대표 상품? 운용 규모가 1,400억 정도 네. 제일 큰 펀드이고 이게 3년 전에 7월 29일 날 설정된 펀드입니다. 네. 주로 어떤 분야에 주로 투자해온? 역시 뭐 주로 당연히 이제 베이스는 가치주에 이제 주로 투자하는 펀드고요. 단지 이제 예전처럼 이제 단순 저평가된 가치주보다는 뭔가 성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지배주주의 어떤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는 의지가 강한 기업, 변화하려고 하는 기업, 이런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의지가 강한 CEO가 있는 기업. 맞습니다. 그런 데를 골라서 투자를 했다. 자, 올해 우리 증시 정말 오늘까지 하면 좀 처참하게 장을 마감합니다. 우리 투자자들 미국장으로 탈출하지 못한 분들을 자꾸 아주 아쉬운 성적표인데, 내년 글로벌 증시를 좌우하는 영향이 뭐 연준이 있을 테고, 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근데 다 아시다시피 좀 뭐 연준의 금리 정책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뭐 생각보다 금리를 못 내릴 것 같습니다. 금리를 못 내릴 것 같다. 많이 못 내릴 것 같아요. 뭐 경기 상황이 좀 불확실하고 고용도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성을 좀 흡수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해 보여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추기는 어려워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고 이미 시장에 그게 반영이 돼 있다. 실세 금리도 생각보다 높게 그러니까 미 10년채 금리도 꽤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고채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4.7까지도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금리가 오르면 주식 투자자들의 큰 부담이고 채권 투자자들도 많이 손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행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주식 시장이 어떤 변화를 줄까요? 사실 당선된 날부터 이제 급격히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뭐 전기차 관련주가 하락을 하고 뭐 기타 뭐 코인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데 저는 근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냥 공약대로 실행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시대적 사회적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정부나 경제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저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지 않나. 과거 사례를 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사실 소비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리만 사태 이후에 돈을 계속 풀다가 흡수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또 터지는 바람에 돈을 더 풀었죠. 지금은 어떤 정권이 집권을 하더라도 유동성을 더 공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내년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생각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더 생각해야 되겠다. 글로벌 유동성을 미국이 공급을 해왔는데 이 공급이 이제 만만치 않을 거다 앞으로. 그래서 좀 더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기가 난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금리도 예상보다 빨리 내리지 않을 것 같고 또 유동성을 흡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떤 뭐 긴축은 아니지만 완화 추세가 생각보다 빨리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는 지금 월가에서는 한 올해 내년에 2차례 뭐 이렇게 예상을 하던데 혹시 뭐 어떻게 보세요? 예상이 좀 바뀌는 거죠. 원래는 뭐 4차례 이러다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2차례 정도 수준 혹은 그 이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제 성학금이라고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뭐 엔비디아 기술주들이 이제 폭등을 했기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미국 시장이 역시 제일 나을 거다. 이런 이제 한편의 전망이 있는 반면에 방금 우리 의장님처럼 내년 미국 경제 간단치 않다. 통화 정책이 쉽지 않다. 그렇게 보는 분들은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년 미국 시장은 올해와 만약에 비교해 본다면 전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올해보다는 좀 훨씬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훨씬 못할 것이다. 일단 많이 올랐다. 첫째.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 있고 멀티플들이 지금 PR이 S&P가 뭐 20배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랑 비교하면 이제 만만치 않은 수준에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면에 8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럽이 한 13배 정도 됩니다. 13배, 미국 20배. 미국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제 미국 주식에 쉽게 투자해서 돈을 벌기는 어렵지 않을까. 정말 미국을 잘 알고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제 미국 주식까지 투자해서 돈을 벌 수는 있겠죠. 근데 좀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을 가지고 성과를 올리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시장을 미국 이외로 눈을 돌려야 할까요, 내년에는? 오히려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이미 투자해서 성과를 내셨고 환율까지 도와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달러 지금 그 일부분을 좀 조금씩 정리를 하셔서 좀 기타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디로요? 국내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에? 우리 시장 올해 너무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희망이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너무 생각합니다. 힘들어서? 힘들었다고 반드시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반영을 하니까. 가격이? 첫째.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글로벌 경기 둔화, 내수 경기 부진,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력 산업 실적 부진, 게다가 뭐 이게 미국 리스크, 뭐 관세 리스크 부각되고 뭐 탄핵 청구까지 맞았습니다. 여기서 더 나을 악재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환율도 이렇게 오를지 모르고 그랬는데 뭐 탄핵인데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워낙에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이게 안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럼 가격 변수로만 보면 어떤 걸 기준 뭐 PBR 뭐 이런 걸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PBR은 뭐 0.9 정도 되고요. 0.9 지금 안 되는군요. PR은 8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아주 낮은 수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예. 아주 낮은 수준이고요. 예. 역사적으로 봐도 통계적으로 봐도 낮은 수준이고 또 과거 경험상 예.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안 빠지더라고요. 아, 이 정도 수준에서는 더 안 예, 빠진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겁을 먹었는데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고 오. 악재가 나와버리니까. 그 언제를 혹시 연상이 되십니까? 이 정도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다들 불안해하면서 도망가고 주식을 던질 때 조금 역사를 길게 보면 오히려 이런 게 기화가 돼 있다라고 했던 시는 언제를 좀 뭐 과거에 뭐 비슷한 사례 그 탄핵 정국에서도 그랬고 오히려 네. 끝나니까 주가가 급등한 사례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전쟁 같은 경우도 걸프전 때도 오히려 전쟁 나는 순간에 주가가 전 세계 주가가 급등한 사례도 있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악재가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안심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예. 이런 노출된 우리 시장, 이미 주 가격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대신 우리 시장에 관심을 갖는다면 뭐 무작정 관심을 가질 수는 없고 어떤 분야를 조금 이렇게 좀 좁혀볼 필요가 있을 텐데 조금 예.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그런 어떤 게 있을까요? 업종이라든지?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전국이 안정되고 예. 정책 방향이 좀 결정이 나야 됩니다. 정책 올해 우리 예. 정책 방향이. 그래서 예를 들면 정책 수혜주 이런 게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그 통일 정책 기억나시죠? 네. 그때 갑자기 건설주가 오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정권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그래도 확실한 게 하나는 있잖아요. 뭡니까? 일단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내수 경기가.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금리를 인하하고 임리 돈을 풀어야 될 거로 봅니다. 아, 예. 통화 정책으로서 예. 금리나 재정에서도 예. 돈을 더 지출해야 된다. 재정이 여유가 없겠지만 뭐 예. 이럴 때 돈을 안 풀면 도대체 언제 풀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럴 때 주식을 안 하면 또 언제 해야 되겠냐. 아, 이럴 때 주식 안 하면 예. 언제 할까? 그래서 그럼 뭐 3,300 갔을 때 해야 되느냐. 지금 2,400인데 지금이 훨씬 더 좀 리스크가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일단 내년에는 반등할 거로 봅니다. 내년에 반등하는데 이게 좌충우돌할 것 같아요. 뚜렷한 좌충. 주도주 없이 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지 않을까 대부분 주식들이. 그래요. 예. 그래도 조금 먼저 앞서가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될까요? 뭐가 뭐 될까요? 성장주 그러니까, 중에서도 예, 뭐 예를 괜찮은 들면 성장주. 통화 정책의 효과 또는 재정 지출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럼 내수 소비재가 일단은 만약 그대로 간다면 예. 근데 내 소비가 너무 안 좋으니까 뭐 계속 적자를 못 벗어나는 기업보다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여전히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내수 그래요? 소비재 중에서. 내수 예. 소비재 중에서. 네, 음식료나 이런 쪽 찾아보면 예. 꽤 기업들이 있고 화장품도 성과가 괜찮지 않습니까 사실. 화장품도 물론 뭐 그래요? 수출이긴 하지만은 네. 내수보다는. 음, 그래서 수출을 잘하는 이제 업종들도 꽤 괜찮을 것 같고요. 수출. 예. 지금 환율이 뭐 1,470이기 때문에 예. 지금 성과가 엄청 좋은데도 이 국내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못 올라가는 업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뭐 환율은- PER이 3배, 4배짜리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PBR이? PER이 3배. PER이 그렇게 4배. 낮은 데가 있어요? 예. 아, 실적을 잘 내고 있고 실적 잘 내는데 예. 내년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데를 꼭 찾아내야 되겠네요. 실적이 좋은데도 PER이 예. 3, 4배로 3, 아주 4배. 낮은 곳. 예. 환율은 지금 1,500원을 위협할 정도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뭐 예. 수출 기업들 상당히 호재 좋다고 했는데 요즘은 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던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고요. 사실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와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환율 때문에. 환율 예, 때문에 아주 원성이 자자할 것 같은 생각이. 미국 기업들을 예. 너무 환율이 오르는 것도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 정부도. 미국 정부 원화가 지나치게 약세로 하는 거는 예.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음. 어느 수준에서 좀 이렇게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 아, 그래요. 올해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게 정부가 추진한 밸류업 정책입니다. 밸류업 가치를 올린다는 건데 쉽게 예, 말하면 뭐 근데 일찍부터 왜 의장님 이제 밸류업의 필요성을 주장해 예. 오셨는데 예. 올 한 해 밸류업 정책의 성과는 그다지 뭐 눈에 띄지 않는다. 별 성과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조금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은 시도가 좋았다. 시도. 예. 아젠다를 던진 것만으로도 예. 충분히 그 목표를 달성한 게 아니냐. 아, 그래요. 예. 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것만 해도 예. 그 다음은 저희들 몫인 것 같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당국이 한다고 그래서 될 일도 아니고 예. 당국이 안 한다고 그래서 안 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멍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예. 네. 제 뭐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제발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보자는 게 저희 모든 시장 관계자, 투자자들의 꿈이자 목표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는 이제 밸류업이라는 걸 띄웠고, 그러나 당장 올해 성과는 없었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할 일을 다 했고, 그 다음의 몫은 그러면 기업의 몫입니까? 아니죠. 모든 시장 참여자의 몫이고요. 시장 참여자들. 어떤 면에서 그럼 모든 시장 참여자는 심지어는 야당도 의무가 있습니다. 야당도 의무가 있고. 야당, 여당, 정부, 모든 투자자, 주주, 기업인, 뭐 지배주주, 소액주주 다 포함해서 모든 이해관계자, 모든 시장 참여자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올해 이제 해서 내년 이후에 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면 밸류업 제도라든지 정책에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가장 필요한 것들 들어주신다면. 이게 지금 보면 이제 과거에 당국이랑 여당이 추진했다는 거는 좀 당근에 해당되는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거잖아요. 세제 인센티브. 그렇죠. 뭐 금투세를 폐지하고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뭐 상속세 인하 이런 쪽이 초점을 뒀던 거고 민주당이 쌓은 부스터 프로젝트는 일종의 좀 채찍에 해당되는. 민주당, 야당은 채찍.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야당이 추진하는 거는. 그래서 상법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상법 개정안. 상법에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에서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법에 그거를 좀 개정해서 이사는 당연히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만 모든 주주를 위해서도 일한다라는 걸 넣고 싶다는 거예요. 야당이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의 거버넌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그걸 이제 우리가 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적극 우리 의장님도 지금 지지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하십니까? 예,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던데 이렇게 이게 이사들이 주주까지 의무를 다하려다 보면 주주들도 굉장히 다양한 주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충실하게 할 수 있겠느냐, 또 그 사람들로부터의 다양한 이 소송 우려도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지금 그걸 상법 개정을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례적으로 주주를 보호하는 거라서 1% 주주는 1%만큼 보호를 받고 10% 주주는 10%만큼 보호를 받고 30%의 뭐 최대 주주는 또 그만큼 보호를 받는 게 맞잖아요. 비율로. 근데 예를 들면 40%의 특정 지배주주가 70%의 일반 주주 이익을 침해해가는 편취해가는 현상이 간혹 벌어집니다. 합병, 분할, 뭐 터널링 등을 통해서 벌어지거든요. 그거를 막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취지고요. 누구도 피해볼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주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뭐 대주주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소액주주도 보호하고 소액주주만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주주를 똑같이 비례적으로 지분에 따라서 보호하겠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걸 상법에 넣자는 것에 대해서 상법에는 모든 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장사만 적용하면 되지 않겠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부와 여당. 비상장이 더 문제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오히려. 비상장이 오히려 더 문제일 수 있다. 오히려 더 관리가 더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장이라고 그러면 그런 나쁜 짓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법 개정만 돼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돼 있어야 됩니까? 상속세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상속세가 너무 높다. 지금 대주주 상속세가 60%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50%에서 원래 할증을 20% 하기 때문에 대주주 60이 최고세율. 100을 갖고 있더라도 이제 한 3대까지 가면 100이 40이 되고 40이 16이 되잖아요. 그럼 지분이 없어져 버리고 승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좀 적정 수준으로 인하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해야 되지 상법 개정만 해서는 좀 안 된다고 봅니다. 상법 개정이 먼저는 맞지만은 반드시 동시에 세법 개정. 지금 야당은 말씀하신 대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속 최고세율 인하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해도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모든 정제 주체가 밸류업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할 때 바로 이제 야당에서도 그게 할 일인데 전혀 야당은 지금 아직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모두를 위한 밸류업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상속세 인하도 돼야 되겠지만 이건 대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조금 서서히 진행을 해도 될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좀 즉시 시행돼야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지금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종합과세 하게 되면 이제 최고 소득까지 부담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이걸 그렇죠. 분리과세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논리는 간단한데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서 네. 성과를 얻는 거는 그 결실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주가가 오르는 거, 그다음에 배당금. 배당이죠. 예. 근데 주가가 오르는 건 세금이 없잖아요. 지금 양도차익과세 안 하게 금투세 됐으니까. 폐지됐습니다. 금투세. 예. 근데 배당은 왜 세금을 내야 되죠? 배당은 주식에 투자해서 나온 결과물이잖아요. 똑같이. 예. 이게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다고 뭐 세금을 안 물리기는 또 이렇게 세제 당국에서 좀 난감을 취하기 때문에 요즘 세금이 많이 안 거치니까. 그냥 분리과세해서 어차피 주식에 투자하는 건 기업을 응원하고 산업을 응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5.4% 분리과세를 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 형평성을 맞추려면 이게 부자 감세 자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주주는 그러면은 좀 할증을 해서 차등세율을 적용하자. 배당소득에 대해서. 예. 대주주는 한 25%를 내게 하고 예. 소액주주는 15만 내게 하자. 왜 25냐면 대주주 양도 차익이 25잖아요. 아, 그거 맞춰서 50억 이상 25%이기 때문에. 배당소득도 분리과세하되 대주주에 대해서는 예. 한 25% 정도로 소득 일반 배당소득과 좀 달리 과세 세금을 매기자. 이거를 분리과세를 하지 않으면 세율의 불일치가 벌어지죠. 그렇죠. 배당을 받으면 50% 세금. 근데 회사를 팔면 25이기 때문에 배당을 1원도 안 하다가 회사 팔면 게 낫죠. 예. 그래서 반드시 분리과세 해줘야 됩니다. 상법 개정이 필요하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상속세율 인하, 또 밸류업을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어떤 뭐 기업들의 노력. 그건 어떤 부분에 좀 우리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를 올리는 주식 가치를 올리는데 좀 소극적이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는데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법 개정하고 상속세 인하하면 기업들이 주가를 엄청 올리려고 할 것 같아요. 기업들이 올리려고 한다. 이해관계가 일치하죠. 아, 주가가 오르면 세금만 더 내야 되니까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은 올릴 이유가 이게 없고. 없어지면 주가를 안 올릴 이유가 또 없어져요. 예. 기업이 해야 될 일은 첫째도 둘째도 경영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 가능한 지속 성장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예. 그다음에 효율적인 재무 전략을 취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주주환원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돈을 벌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투자할 데가 없으면 주주환원을 하는 거지. 예. 열심히 투자해야 될 시기에 주주환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투자가 필요하고 그럴 때는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주환원 돈을 많이 벌었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예. 지금 뭐 정부가 주주환원을 하라, 배당 높여라, 자사주 사서 소각하라 이런 좀 압력을 좀 넣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투자할 데가 없는 기업들은 현금을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은 또 소위 에이전시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네요. 밸류업을 해서 필요한 내용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지금 라이프 자산 운용이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투신과 협업을 했더라고요. 에이스 라이프 자산 주주가치 액티브 ETF를 상장했는데 이게 언제 상장한 거죠? 10월 15일입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안 좋은데 좀 이건 어땠습니까? 예, 시장이 안 좋아서 성과는 부진합니다. 네, 이건 어떤 철학이 담긴 ETF인가요? 이거는 이제 일단은 대형주 중심, 예. 그리고 저평가, 또 주주 환원율이 높고,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기업, 거버넌스 지배 구조를 바꿀 의지가 있는 기업. 기업 가치 또는 주주 가치를 올릴 의지가 있는 기업. 설정되고 8% 정도 코스피가 하락을 했어요. 네. 이 펀드도 한 2% 정도는 마이너스가 지금 나 있는 상태고요. 코스피 대비는 괜찮지만 뭐 좀 설정 시기가 조금 높을 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된 우량 기업. 저평가된 우량 기업. 내년에도 이제 그런 식의 종목으로 이게 다 괜찮을 거라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됩니다. 이해관계, 주주 이해관계와 대주주.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 저희는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저희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봐야죠. 지금 그래. 너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레터를 보내잖아요. 근데 대답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거버넌스에 관한 부분, 재무 전략에 관한 부분, 주주 환원에 관한 부분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아예 대답이 안 오면 그건 없는 거죠. 일단 제껴야 되는 거고요. 그래요. 충실하게 대답을 해주고 의지가 있는지는 뭐 확인할 방법이 있죠. 몇 번 미팅을 하다 보면.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ETF에 담는다 그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시장이 어려운 상태에서 가치 투자 철학을 지켜온 이채원 라이프 자산운용
자산운용 의장 모시고 내년 증시 철학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경제현장 오늘 2025 경제전망 특집 두 번째 편 반도체 시장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 TSMC와 삼각동맹으로 AI 반도체 패권을 확실하게 거머쥐었습니다. 반면에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뒤진 삼성전자와 인텔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죠. 이 틈새를 비집고 CXMT, SMIC 등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치고 올라오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 어떻게 펼쳐질지, 삼성전자 주가는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시장 마지막 날도 불안하게 약 힘없이 지금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하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올 한 해 정말 지금 평가손들이 많을 텐데, 자, 이 삼성전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영업 환경, 내년 영업 환경, 메모리 업황이라든지 어떻게 바뀔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올해 상반기만 해도 네. 내년에 좀 계속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상반기만 해도요. 네, 저희가 9월, 10월까지만 해도 사실은 올해 이제 메모리 시장이 한 80% 정도 성장을 했는데 예. 내년에도 한 20%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바뀌었죠. 트럼프가 뭐 된 거는 된 건데 또 아시는 것처럼 레드 수입이 벌어지고 공화당 상하향원 장악 그렇게 되면서 예를 들면 이제 관세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높아지고 있고 기타 또 연달아서 발표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뭐 많이 못 낮출 것 같은 이런 분위기로 이제 많이 바뀌면서 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전망은 D램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 한 자릿수 중반 성장. 한 자릿수로 떨어져요? 성장 예상치가? 예,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낸드는 이제 마이너스를 보고 있습니다. 오, 낸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메모리 시장 전체가 올해 대비 내년도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메모리 1등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도 SK하이닉스도 메모리 중요한데 이 시장 환경이 이렇게 안 좋아진다면 지금 이미 이제 4분기는 다 끝났습니다만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럼 내년 영업이익 어떻게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3분기가 9.2조 원이었는데 4분기도 비슷한 수준, 4분기도 9조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업데이트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저희는 7조 9천억 원 정도로 4분기 그렇게 줄였어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삼성전자가 34.1조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년도 전망치도 좀 하향 조정을 했는데 어떻게요? 원래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36조 원대를 보고 있었는데 조금 낮춰가지고 33.3조 원. 그래서 결론으로 따지면은 이제 올해 대비 내년도 이익이 증가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 아까 메모리 업황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내년에 33조 3천억 원. 올해 수정된 거 넘어가기 어렵다. 혹시 뭐 2027년 전망치도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6년 말씀하시는 거죠? 2026년도 예, 하나요? 이제 증가를 보고 있고요. 저희 오늘 보고서 나간 거는 38조 원 보고 있습니다. 2026년은 38조, 2025년이 33조 3천억. 올해보다 내년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 뭐 주가 떨어지는 게 좀 다 이유가 있네요. 이런 전망치를 보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좀 많이 빠졌죠. 너무 많이 결국은 뭐 이 단기적인 실적 예.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AI에 좀 적응을 못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더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그 메모리 시장이 사실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어요. 올해가? 예. 한 디램하고 낸드 합쳐가지고 시장 규모가 1,620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최고였던 2018년도랑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높거든요. 2018년도가 1,590억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살짝 높은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이렇게 시장이 사상 최고가 되면은 사실 이익도 사상 최고가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래야 되죠. 뭐 예를 들면 하이닉스는 지금 올해 사상 최고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부분만 떼어내서 보더라도 2018년도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달러 기준으로 치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제 이거는 결국은 시장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되게 많이 못 쫓아가고 있는. 시장은 이렇게 커졌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장을 좀 잃고 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올해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주가가 상승했는데 삼성전자는 주가가 하락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무슨 업황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가 더 컸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실력이네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뭐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내년도에 삼성전자 주가의 드라이버도 뭐 업황이 뭐 설령 좀 안 좋거나 설령 좋아진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과거와 같은 어떤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변수일 것 같아요. 왕년에 1등의 기술력을 과연 보여줄 수 있느냐. 네.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은 뭐 전체 시장이 메모리 시장 매출이 이렇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 또는 그 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게 그 삼성전자의 예를 들면 ASP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판가죠. 디램 평균 판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하나는 이제 마진이 되겠죠. 영업 마진율이 과연 뭐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대비해서 더 높아질 수 있는지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결국은 그게 나타내는 게 하나 더 들어가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HBM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만 해도 메모리에서 HBM 비중이 지금 30% 넘죠.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거의 20%대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아주 뭐 되게 못하는 편은 아닌데, 근데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그 HBM 매출액에 뭐 정확한 비중은 저희가 몰라요. 삼성전자가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꽤 뭐 적지 않은 부분이 중국향 매출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미국이 1월 2일부터 추가 제재한 중국이 반도체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보면은 거기에 HBM 전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BM.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SK 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데 삼성전자는 많은 HBM이 중국으로 들어가니까 대중국 규제가 된다. 뭐 많은 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뭐 꽤 어느 정도 비중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이런 반도체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우리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한 해 볼 때 지금 반도체 그래도 괜찮다. 투자할 업종을 선택해달라고 할 때 이제 반도체를 꼽는 분들이 많은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보면 SK 하이닉스가 더 낫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센터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이제 결국은 그거에 대한 판단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너무 부진했잖아요. 주가도 부진하고 실적도 부진했는데 그 이유가 삼성전자가 그 예전 같은 그런 뭐 경쟁력, 기술 경쟁력이 지금 확보가 안 되는데 그거를 다시 좀 만회해 나간다면 뭐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암울해 보이지만 뭐 바뀔 여지는 바뀔 수 있는 그런 저력은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저력을 언제쯤 보여줄지, 그래서 그게 주가로 언제쯤 나타날지를 투자자들은 참 궁금해하는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평균 판매 가격이라든지
영업이익률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지금 올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반도체는 엔비디아를 축으로 우리 SK 하이닉스, 대만의 TSMC가 이제 삼각 동맹으로 패권을 잡았는데 최근 엔비디아 좀 뭐 이 차세대 반도체 블랙웰 생산을 앞두고 있다는데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흐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평가를? 지난번에 이제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이제 시장의 실질적인 눈높이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라는 게 빌미가 됐고요. 그다음에 뉴스에서도 보시면 이제 블랙웰의 양산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지금 블랙웰에 대한 그 수요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뭐 실적 일부 걱정들을 하고 계시지만 글쎄요, 이제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면 상당히 높은 실적이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주가가 조금 뭐 좀 지지부진한 부분은 뭐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등장을 한 거죠. 브로드컴. 그래서 시장에서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조금 피로감이 있었죠. 피로감이 있었는데 이제 브로드컴이 XPU라는 뭐 이런 일종의 이제 뭐 네이밍인데 네이밍이 좀 일단 멋있었고 그게 뭐 기존의 빅테크들이랑 이제 협업을 해서 비싼 엔비디아 칩을 좀 대신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막 올라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브로드컴. 이제 조금 뭐랄까 이제 엔비디아로 주식을 먹고 수익을 내고 또 브로드컴으로 수익을 내는 뭐 이런 그 대안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독주하던 거에서 조금 이제 퍼지는 그 AI 이 분야의 이 대장주가 조금 퍼져나가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엔비디아가 이런 식으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길게 이어가진 않을 것이다. 뭐 다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그 지금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의 AI 반도체 매출액 차이가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배.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내년도에 브로드컴의 그 AI 반도체 매출액이 증가하는 정도가 한 65% 정도로 회사가 가이던스를 주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도 그 정도는 늘어납니다. 아, 엔비디아도? 네. 그러면 사실은 그 10배가 거의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여기서 꺾인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엔비디아가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돼서 이제 상승에 강한 탄력세는 이제 브로드컴에서 기대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봐야 되나 했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브로드컴이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주 길게. 왜냐하면은 지금 뭐 아시겠지만 초기에 AI는 그 학습용 프로세서 뭐 이쪽에 좀 집중이 돼 있었고 그 분야에서는 사실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없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추론용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가볍고 전력 소비가 적고 이런 칩들이 좀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그 특정 프로그램에 맞는 그런 반도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많아서 예를 들면 브로드컴이라든지 또는 마벨 뭐 이런 회사들이 일정 부분 엔비디아 역할을 좀 대체해 나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수요 한때 이게 버블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다가 조금 잠잠하던데 내년에도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는 계속될 거다. 투자는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가요? 그렇죠. 예. 그 투자자들은 이제 일부에서는 과연 AI로 돈을 그만큼 벌 수 있느냐, 뭐 이거에 대한 그 뭐 논란이 좀 있죠. 논란이 있지만 그리고 뭐 약간 이제 인공지능의 그 발전 속도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있는 일리아 수축해버나 이런 그 위인들은 그 경계를 많이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 오픈 AI가 학습시킨 인공지능 챗GPT 4 제로 같은 경우는 그 도서 권수로 따지면 5조 권을 읽었다 그래요. 5조. 그래서 5조 지금 지구상에 있는 거의 그 모든 데이터를 다 섭렵을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추가적인 학습이 아니라 이제 추론 기능이 되게 중요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안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5조 권에 가까운 책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데이터 그 양으로 따지게 되면은 한 5살, 6살 아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5조 권의 책을 읽어도?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학습한 데이터들은 다 어떤
symbolized 된 데이터라는 거죠. 상징화된 데이터, 그림이나 텍스트 또는 비디오 이런 건데 사실은 우리 인간이 지금 체득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그 이외에 훨씬 더 많은 물리량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온도라든지 뭐 바람의 강도, 습도 뭐 이런 느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그 symbolized 된 데이터를 학습을 했는데 향후에는 실제 피지컬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려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인공지능의 바디가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즉 로봇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봇이. 네, 그래서 로봇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AI는 훨씬 더 강해질 것이고 또 그 AI로 인해서 로봇은 또 훨씬 더 강해지는 이러한 이제 선순환 작용이 아직 시작도 안 됐다라고 보는 뭐 제 주장이 아니라 AI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엔비디아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은 이제 제2의 엔비디아를 찾아라 그러면서 브로드컴이 제2의 엔비디아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혹시 몰가나 우리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2의 엔비디아를 찾는 움직임이 좀 있을 텐데요. 어떤 후보들이 좀 거론이 혹시 됐는데 있습니까? 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벨이라는 회사도 마벨,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도 또 비슷한 그런 이 특정 용도에 맞는 AI 칩을 설계해주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뭐 국내에는 이제 비상장 업체들이 상당히 다수 포함되어 있고요. 비상장 회사들, 비상장 기업들 그리고 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제 그 중에 과연 누가 진정한 그 엔비디아랑 바톤 터치를 할 수 있는 기업인지 그거는 뭐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 강력한 후보로 등장하는 업체들은 꽤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비상장 회사는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가지고 상장 회사에도 찾아야 될 텐데 브로드컴이 엔비디아 대항마다 엔비디아를 대체한다 이런 건 아니네요 결국. 뭐 일정 부분 일정 부분 해나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브로드컴이 조금 더 이제 높은 성장성을 보일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그 장기라고 하면 대체 어느 정도 타임 시간을 좀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저도 정확히 뭐 일단 특정 짓지는 못하겠지만 뭐 일단 뭐 내년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의 그 인공지능 매출액, AI 데이터 센터 이 매출액 차이는 거의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차이는 유지된다. 네, 그 이후에는 좀 좁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렇게 이제 브로드컴의 성장성을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우리 뒤쫓아오는 무서운 기업 중국이 있습니다. CXMT, SMIC. 이게 아무리 미국이 규제를 하더라도 중국 반도체 기업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성장하는 이른바 뭐 규제의 역설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올해 중국 반도체 회사들 주가도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SMIC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84%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주시하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 나우라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68% 올랐고요. 이제 좀 전에 그 인공지능 반도체의 어떤 잠재적 후보 중에 이제 하나로 꼽히는 이제 중국의 하이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이곤. 하이곤이라는 회사가 있고 슈퍼컴퓨터용 칩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118% 올랐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은 이제 중국의 여러 패밀리스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200% 이상 오른 기업들이 굉장히 다수 있습니다. 다수. 아니 중국이 미국이 아무리 반도체 규제를 해도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의 뭐 지원이 있고요. 사실은 미국 반도체 규제가 아무 소용이 없느냐, 뭐 그렇게는 저희는 안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중국이 원래 목표로 했던 그 자기네 반도체 자금률 이거는 지금 목표에 한참 미달하고 있습니다. 원래 10년 전에 2015년도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면서 앞으로 10년 뒤인 2025년 결국 내년이잖아요. 2025년도에 반도체 자금률의 목표를 70%로 삼았는데 실제로는 지금 20%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뭐 규제 역설이라고 하셨지만 규제로 인해서 분명히 중국 반도체의 성장을 늦춘 요인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도 그 사이에 이제 전략을 바꾼 거죠. 뭐냐면 좀 더 길게 보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반도체 제조 역량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패밀리스 기업들 그쪽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을 지금 많이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 미국이 지금 우리 뭐 중국을 좀 견제해주고 뭐 이런 게 우리한테 저는 뭐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네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런 국가 전략적인 그런 목표 하에 굉장히 촘촘하게 서플라이 체인들을 지금 채워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내년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10년 뒤에 지금 한국 반도체랑 중국 반도체 상황이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약간 아찔해지는 그런 걸 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아찔하기도 하지만 SMIC도 말씀해 주셨고 나우테크놀로지, 하이건도 얘기했지만 또 하나 D램 시장에서는 CXMT의 부상도 상당히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제품을 만든다고 하지만 시장을 계속 잠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예요? 이 CXMT? CXMT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 회사가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시장 조사 기관들의 데이터 그리고 또는 이제 현지 언론 보도 이 내용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지 언론 보도나 또는 뭐 대만 쪽에서 이제 나오는 소식들에 의하면은 예를 들면 내년 말 정도가 되면 앞으로 1년 정도 뒤가 되면은 CXMT의 D램 생산 캐파입니다. 캐파.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 생산 능력? 생산 캐파는 거의 마이크론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시장 조사 기관들의 그 자료를 보면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CXMT의 D램 시장의 매출액 점유율은 3% 약간 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이게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실제 시장 점유율은 3%밖에 조금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올해 하반기 때 좀 늘었다고 하지만 그래봐야 제가 볼 때는 5%가 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좀 늘어나겠죠. 늘어난다고 쳐도 과연 뭐 마이크론에 육박한다 이 정도는 아닐 거는 같은데, 근데 어쨌든 여러 업체들이 인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지난 10월 31일 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원래는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 때 D램 시황을 DDR5뿐만 아니라 DDR4도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중국의 한 업체 CXMT겠죠. CXMT의 물량이 나오면서 DDR4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의 그 마켓쉐어가 국내 업체들이 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D램 시장을 보는 이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국내 이제 모 업체가 미국에 그 투자 설명회를 나갔었는데 9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로 질문은 뭐냐면 HBM과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HBM 납품을 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근데 11월부터 이제 질문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CXMT. CXMT의 이 추격이 어느 정도냐, 얼마나 시장에 영향이 미치는 크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CXMT가 현재 펀더멘탈리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보다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 매우 크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아마 지금 투자자가 500만이 아직도 좀 넘은 것 같은데 많은 평가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새로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자, 내년 우리 국내 투자자들 투자 전략이랄까 시점, 반도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냐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을 가져요? 언제쯤 이걸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요즘에 또 가뜩이나 지금 여러 불확실성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언급하기는 좀 곤란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반도체 상황에서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그 PC랑 스마트폰의 수요 부진입니다. 수요 부진에 따라서 재고 조정이 좀 세게 나오고 있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CXMT는 또 물량을 막 올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DDR4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보면 내년도 저점까지 가격이 뭐 한 50에서 60% 이상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이 재고 조정이 언제 마무리될 것인가,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저희는 여기서 뭐 다른 D램 업체들이 뭐 과도한 투자를 안 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재고 조정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때는 어쨌든 이제 신제품 효과들도 일부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서 조금 수급이 지금보다는 좀 상황이 개선되는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정도는 그러면 이익은 뭐 상저하고가 될 것 같고, 주가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적은 이제 하반기 정도에 괜찮을 것 같으니까 투자자들은 그런 걸 미리 좀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5 경제전망 특집 반도체 관련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 고맙습니다. 네. 네, 올해 코스피가 9% 넘게 떨어지면서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내년 투자 전략을 세우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하고 있어서 미국 시장에 새로 뛰어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증시는 결국 펀더멘탈에 달렸고 주가는 기업 이익에 연동된다고 하는데 그 펀더멘탈까지 뒤집힐 지경입니다. 정치인들에게 호소합니다. 투자자들의 분노 지수를 더 이상 높이지 마십시오. SBS 비즈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